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암호화폐는 태초의 화폐와 닮아 있다? 입니다. 태고 쪽부터 화폐의 본질은 같았다. 오늘날 우리는 신용화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용화폐란 국가의 신용을 바탕으로 종이화폐가 국가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신용은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기축통화를 움켜쥐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화폐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각국의 나라들이 시행하게 되는 여러 통화 정책들이 있죠. 예컨대 시중에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면 금리를 인상해 통화를 조절합니다. 금리를 인상시키면 예금금리가 올라 사람들의 돈이 은행으로 모이게 되고 대출금리도 올라서 그동안 빚을 냈던 가게 및 기업들이 돈을 갚을 요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국가는 국채와 주식을 매매하는 공개 시장 조작,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의 돈을 묶어놓는 지급 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신용화폐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신용화폐의 핵심은 문자 그대로 국가의 신용이므로 국가의 근간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상 원활한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화폐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보통 역사학자들은 타인과 상품의 교환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화폐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직접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자급제족의 삶을 이어가다가 다른 부족과 교류가 생겨남으로써 화폐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맨 처음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칙을 정해서 중개인이 없는 P2P 거래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이전의 사회는 규모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규모가 작아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정말 간단하게도 닭 10마리에 가죽 1개를 거래하는 식으로 자신들만의 법칙을 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기는 아직 기본적인 법체계가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끼리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약탈 및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등장한 법전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불리는 몇몇 장소에서 비슷한 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이제 상호교환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 교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축을 잠시 빌려갔다가 갚거나 외상을 쓰고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에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A가 B에게 어떤 상품을 빌려갔다는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낸 대표적인 징표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이었습니다. 이 점토판에는 사회 전반의 이야기와 더불어 A가 B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빌려갔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남미의 문명이었던 잉카 제국에서 쓰인 키프라는 징표는 매듭을 통해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어떤 물건을 빌려가면 B는 자신의 키프에 매듭을 하나 만들었다가 A가 갚으면 다시 매듭을 푸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태초의 화폐는 처음에 중개인이 없는 상품 대 상품의 P2P 거래 아래 탄생했으며 법이라는 제도적 규제가 생겨나면서 징표의 개념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가지 측면 모두 암호화폐의 특징과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2P 거래와 징표의 영어에 해당하는 토큰 중심의 경제가 이미 고대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죠. 다만 고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컴퓨터가 없어도 직거래가 가능할 만큼 실물 네트워크가 작았다는 점, 징표가 디지털상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처리되었다는 점이 암호화폐와 다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폐가 상품화폐에서 토큰화폐로 이행하게 된 과정이 상호 간의 신뢰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해 본다면 화폐의 본질은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용화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토큰화폐에 뒤이어 나타나는 금속화폐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태초의 금속화폐.
문명이 막 시작될 무렵 사람들은 외상에 따른 빌리고 갚음의 개념을 법의 보호 아래 간단한 징표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징표 자체를 편리하게 디지털 데이터로 옮길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원시적인 징표는 A가 B에게 빌렸다는 증거로서의 기능만 할 뿐 지금의 암호화폐처럼 개수로 쪼개서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화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교환 수단을 찾게 됩니다. 닭 10마리의 가죽 1개를 교환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화폐가 바로 금속 화폐였습니다. 금속 화폐는 닭과 가죽에 비해 훼손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필요하면 쪼개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상품의 객관적 지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금속 화폐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물건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매기면서도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금속 화폐의 개념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금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생필품의 중요성이 훨씬 컸기 때문에 금속은 자칫하면 쓸모없는 쇳덩어리로 평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금속화폐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나라들은 근래에 이르러서도 상품화폐, 즉 쌀이나 피복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의 화폐사를 돌아보면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상평통보라는 금속화폐가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와 상품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져야 간편한 통일화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요. 조선은 중국과 조공무역으로 물자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또한 농업 위주의 자급자족 경제가 익숙해졌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상평통보 이전에 이미 금속화폐의 시도가 여러 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반면 금속화폐가 비교적 빨리 정착된 나라들은 보통 타국과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이 속한 범위를 벗어나 타국과 지속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긴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때마다 상품화폐로 거래를 하려면 너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의 가치를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금속화폐가 금세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외부 세력과 접촉이 많았던 국가들은 타국과 전쟁도 빈번히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군사들의 월급을 금속화폐로 지급함과 동시에 국가 구성원들의 세금을 금속화폐로 거두면서 금속화폐 경제를 정착시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월급을 금속화폐 대신 쌀 같은 상품으로 지급했다면 행군할 때마다 들고 다니기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리고 그 금속이 군사들 사이에서만 유통된다면 그들이 그 금속으로 일반 상인과 거래를 하려 했을 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민간의 세금을 금속화폐로 거두어들인 겁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등지에서 유물로 출토되고 있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의 금속화폐가 바로 이때 당시를 상징하는 것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속이 희박하거나 금속의 성질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그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금속화폐를 대신했습니다. 조개 껍데기, 소금, 향신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얼핏 보면 식량이나 피복과 똑같은 상품화폐로 취급될 수 있지만 휴대성이 좋고 개수 조절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원시적인 상품화폐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화폐 수단으로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토큰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식량과 피복으로 대표되는 물물교환 경제에 가까운 상품화폐, 조개 껍데기로 대표되는 한 단계 발전된 상품화폐, 금속을 화폐 수단으로 이용하는 금속화폐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출현했음에도 해당 공간에 있는 구성원들이 무엇을 믿기 시작했느냐에 따라 경제체제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화폐는 역시 같은 영향권 안에 속해 있는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아 구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큐빗이었습니다.